저번에 우리가 확률 분포를 배웠죠? 그리고 설명 내가 분명히 했는데도 여전히 확률 분포가 뭐예요? 그러면 대답 못한다. 참 아이러니하죠. 확률 분포가 뭡니까? 그러면 그 실수값들이 여기만 일단 우리가 보통 확률 분포라 불렀는데 어떤 실수값이 확률값에 대응되는 관계. 저번에 예를 들었던 게 동전 2개 던져서 앞면 나온 횟수를 예를 들었는데 앞면 나온 횟수가 한 번도 없을 때, 앞면이 한 번 나올 때, 앞면이 2번 나올 때. 근데 걔네가 다시 어떤 특정 확률값에 대응되죠. 그러니까 동전을 2개를 동시에 던지면 총 4가지 경우가 발생하고 그 중에 앞면이 한 번도 없는 경우는 4분의 1에 대응되고 앞면이 2번 나오는 케이스도 4분의 1에 대응되고 앞면이 한 번 나오는 케이스는 앞뒤, 뒤앞 2번이기 때문에 4번 중에 2번 2분의 1에 대응되죠. 그랬을 때 이 실수값이 특정 확률에 대응되는 이 관계, 이 함수 관계를 확률 분포라고 불렀어요. 실수가 확률에 대응되는 이 관계, 확률 분포. 근데 이 확률 분포가 크게 이제 두 종류로 나누는데 하나는 이산확률 분포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 확률 변수, 이 실수값이 지금처럼 개수를 셀 수 있는 이산확률 변수였던 거예요. 근데 그 이산확률 변수 X가, 이 실수가 특정 확률에 대응되는 그 관계는 확률 분포 중에도 확률 변수가 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산확률 분포, 확률 분포 중에도 셀 수 있는 것들에 대한 확률 분포라고 해서 이산확률 분포라 부르고 그 다음은 연속확률 분포라는 것도 있겠죠. 연속확률 분포. 이거는 이제 측정 값들, 몸무게, 키, 뭐 이런 것들 측정 값들에 대한 값이 연속적이다 보니까 그때는 그런 거에 대한 확률 분포, 확률 값을 따지는 경우는 연속확률 분포라고 불렀는데 이산확률 분포할 때 이 확률을 나타내는 관계식 있잖아요. 이 관계식을 우리가 뭐라 불렀었던 거 기억나요? 이산확률 변수일 때는 확률을 나타내는 관계식이 확률 질량함수라고 불렀던 거 기억해요? 확률 질량함수라고 불렀죠. 자, 확률 질량함수는 이산확률 변수에서 가능한 일이었죠. 근데 그 확률 질량함수가 만약에 독립시행의 확률이에요. 그럼 또 독립시행에 대한 확률을 다시 한 번 더 이해를 해야 되겠죠. 독립시행의 확률은 사건 A가 일어나는 사건이 독립일 때, 그 사건 A가 일어날 때 걔네는 각각 독립이고 대표적 뭐 주사이든 동전이든 이런 것들이죠. 던질 때마다 항상 독립이고 그 다음에 반복 시행을 할 때 여러 번의 반복 시행. 그럼 그때 만들어지는 확률값을 보통 우리는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불렀었죠. 계산식은 이랬었죠. 총 n번의 시행 중에 내가 원하는 r번의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값, 그 다음에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값. 자, 이랬을 때 앞쪽에 있는 이항 분포의 정의가 여기서 내려집니다. 확률 분포는 어떤 실수값이 특정 확률에 대응되는 이 관계를 확률 분포라 하는데 그 확률 변수, 이 실수값이 이렇게 셀 수 있는 확률 변수를 가지고 있을 때 그 확률 질량함수가 독립시행의 확률이 성립하게 되면 그때 분포 상태를 줄여서 이항 분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항 분포는 약간 느낌이 두 가지 의미가 합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확률 분포, 우리 앞쪽에 배웠던 어떤 특성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를 확률값에 대응시킨 이 관계, 확률 분포에 그 확률 관계식이 독립시행의 확률일 때 요거 두 개 붙이면 이게 이항 분포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항 분포가 되면 이때부터 이제 기호화하죠. 이항 분포에 앞자 따서 B라고 쓰고 그 뒤에는 정의를 내릴 때 여기다 칸에다가 가로 안에다가 컴마 앞에 컴마 뒤에 어떤 수를 쓰는데 이 컴마 앞에는 그 시행이 그 사건이 일어나는 총 횟수를 먼저 써주고 뒤에는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값을 써줍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쉬운 것들이 많아져요. 원래 우리가
평균이나 분산이나 표준 편차를 구하는 게 꽤 귀찮은 작업이 많죠. 필요하다면 확률 변수 다 정리해 놓고 그 확률 변수에 대응되는 확률 값을 구한 다음에 다 곱해서 더하면 평균. 그런 다음에 그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분산. 거기 루트 씌우면 표준 편차. 이게 뭐 말은 쉽지만 실제 계산은 굉장히 번거로운 작업이 많은데 이게 이항 분포를 하게 되면 이 작업이 굉장히 단순해지죠. 확률 변수 x의 이항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의 확률 평균값은 MP 총 시행 횟수에서 그 확률값을 곱하면 평균값이 나타나고 분산값은 좀 전에 구했던 평균값에다가 다시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여사건의 확률값을 곱하면 분산이 되고 그 분산에 루트를 씌우면 이제 표준 표차가 되겠죠. 루트 MPQ. Q는 이게 Q예요. 1-P. P의 여사건 MPQ.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또 굉장히 귀찮은 작업을 이항분포는 많이 축약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결론은 이항분포는 이 문제를 읽었을 때 이게 이항분포를 뜻하는구나 라는 거를 눈치만 채면 그다음부터 오히려 굉장히 문제는 단순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눈치를 채는 게 여러분이 해야 될 역할이라는 거죠. 아셨죠? 자, 큰 수의 법칙은 여기서 뭐 그렇게 길게 말하진 않을 텐데 어떤 시행을 반복하는데 그 시행 횟수가 충분히 크다고 판단되면 그때는 내가 구하는 확률값이 수학적 확률에 매우 가까워진다. 이걸 보통 큰 수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러니까 횟수가 많아지면 확률값이 우리가 정형화되어 있는 확률값과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정규 분포가 중요한데 아까 잠깐 우리가 이산확률 변수의 이산확률 분포에서 그 확률 변수의 확률값을 구하는 관계식이 독립시행인 확률이 되면 그런 경우에 분포 상태는 따로 이름을 이항분포라는 이산확률 분포에서 제일 유명한 이산확률 분포에서 제일 유명한 그런 분포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항분포라 불렀고 그 이항분포는 좀 전에 보신 것처럼 표기법과 그 다음에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계산하는 방식을 따로 배웠는데 근데 정규 분포는 그 확률 분포가 이산확률 변수가 아닌 연성확률 분포에서 나타나요. 연성확률 분포에서 근데 이제 연성확률 변수는 그때 나타나는 확률 이산확률 분포는 그때 나타나는 확률값을 구하기 위한 관계식 있죠. 확률의 관계식을 확률 질량함수라 불렀다면 연성확률 분포는 확률 변수가 개개인에 하나씩 떨어뜨려서 말할 수 없고 연속적이다 보니까 그 무수히 많은 연속적인 변수값에 대응되는 확률값을 식으로 쓸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를 식이 아닌 그 대응되는 그래프를 통해서 그래프 안에서 만들어지는 면적을 통해 확률값을 구했죠. 그래서 그 그래프를 우리는 확률 밀도함수라고 불렀는데 그래 유달리 이 확률 밀도함수, 이 확률 밀도함수를 fx로 쓴다면 이 fx가 유독 요 관계식을 가질 때요. 이거는 몰라도 된다고 그랬죠. 가끔 선생님도 헷갈려 사실 저거. 그러니까 그만큼 통계학을 뭐 전공하지 않는 이상은 얘를 기억할 필요도 사실 없는 식이기 때문에 fx가 유독 저관계식을 갖게 되면 그때 만들어지는 확률 밀도함수의 그래프가 어떤 형태를 띠냐면 가운데 평균값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 이렇게 종 모양의 그래프가 나타나요. 외우라 물으면 안 됩니다. 이런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런 관계식을 유독 가지면 이런 평균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 종 모양이 나오는데 이때의 분포 상태를 우리는 정규 분포라고 부르고 그때 만들어진 이 곡선을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불러요. 전혀 저 관계식은 외울 필요 없다고 그랬죠. 아예 기억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저런 게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시 의미를 정확히 복잡한 내용이야. 그리고 말이 단어가 다 비스무리하거나 통계적인 용어들이 많다 보니까 다른 단어에 비해서 한 방에 확 기억할 만한 그런 좀 단순한 단어들이 아니에요. 좀 헷갈리는 단어들이 많아요. 그 뭐 단어만 해도 확률 변수, 확률 분포, 확률 질량함수, 확률 밀도함수 뭔가 애매한 그런 표현들이 많기 때문에 좀 알아먹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확실한 거는 지금 이항분포와 정규분포가 굉장히 중요한 단원인데 그들을 기억하려면 그들의 시발점이 욕한 거 아니다. 그들의 시작점이 어디로 갔는지부터 이제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항분포는 이산확률 변수에서 뜨문뜨문 그 확률 실수값을 확률에 대응되는 그 실수값을 셀 수 있는 변수
이산확률 변수에서 그 이산확률 변수가 확률에 대응되는 이 관계를 이산확률 분포라 불렀는데 그 이산확률 분포, 그 무수히 많은 이산확률 분포 중에도 그 확률을 나타내는 관계식인 확률 질량함수가 독립시행인 확률로 나타내질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때의 분포 상태는 따로 이름을 이항분포라 불렀고, 연소확률 분포는 각각 개개인의 확률 변수를 셀 수 없기 때문에 확률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래프가 필요했죠. 근데 그 그래프를 우리는 확률 밀도함수라 불렀는데, 확률 밀도함수가 유달리 이런 관계식을 가질 때, 그때는 그런 연소확률 분포를 정규분포라고 부르고, 그때 곡선을 정규분포 곡선이라고 말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 형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 다음에 이제 성질이 나올 텐데, 성질은 보통 이거 일반적으로 다 그런 걸 말해요. 그러니까 표준 편차는 같은데 평균만 달라. 그러면 뒤에 그래프 그려져 있을 테니까 그래프 보고 갑시다. 여기 있죠. 표준 편차는 같은데, 표준 편차가 같다는 얘기는 이 그래프의 곡률이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평균을 기준으로 밀집되어 있는 정도가 똑같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구부러져 있는 정도는 똑같은데, 그때마다 평균값이 달라져. 그러면 이 X축을 기준으로 좌우로 이렇게 평행이동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만들어지죠. 평균이 크면 클수록 아무래도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가겠죠. 그런 형태가 되는 거고, 근데 반대로 평균은 같은데 표준 편차가 다른 그래프들이 있어요. 그럼 그럴 때는 지금처럼 좀 펑퍼짐하고 키가 작은 애들, 반대로 홀쭉하고 날씬하고 키가 큰 애들,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이건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평균이 있고 두 반 다, 일반도 평균이 70이고 2반도 평균이 70이에요. 근데 일반은 그 분포 상태를 그래프로 그려봤더니 이렇게 분포 상태가 나타나. 이게 일반의 분포 상태를 그림을 그렸다고 예를 듭시다. 근데 2반의 분포 상태를 그렸더니 2반의 분포 상태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요. 이게 2반의 분포 상태를 그린 거예요. 근데 두 집단 모두 평균은 이 M으로 동일하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본다면 그래프의 곡률이 달라졌다는 얘기는 표준 편차 값이 달라졌다는 얘기인데, 일반의 표준 편차를 시그마 1이라고 부르고 2반의 표준 편차를 시그마 2로 부른다면 시그마 1이 큰 값일까, 시그마 2가 큰 값일까? 시그마 1이 큰 값이야, 시그마 2가 큰 값이야? 9. 그렇죠. 시그마 2가 큰 값이에요. 왜 이렇습니까? 그러면 시그마 1이 큰 값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래프를 반대로 그려놨는데, 시그마 1이 큰 값이에요. 이유는 일반과 2반은 평균은 동일한데, 일반이 상대적으로 2반에 비해서 분포 상태가 평균 기준으로 많이 밀집되어 있는 거예요? 흩어져 있는 거예요? 흩어져 있겠죠. 밀집되면 평균이 이렇게 모여 있어야 돼요. 평균 기준 많이 오밀조밀 모이다 보면 아무래도 평균적으로 붙어올 게 되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날씬해지는데, 일반이 2반에 비해 상대적으로 펑퍼짐하다는 얘기는 평균을 기준으로 많이 흩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흩어진 정도가 많이 흩어졌다는 얘기는 흩어진 정도가 크다는 뜻이고, 그 흩어진 정도를 삼포도라고 부른다고 했잖아. 그 삼포도의 대표적인 게 분산과 표준 편차고. 그럼 흩어진 정도가 크다. 흩어진 정도가 크다라는 뜻은 삼포가 크다는 뜻이에요. 그 삼포를 나타내는 종류인 시그마가 있는데, 그 시그마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시그마 2보다 크다는 뜻은 값이 왼쪽이 더, 시그마 1이 시그마 2보다 크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조금 이제 생각해야 될 게, 아니, 이 펑퍼짐에서 이렇게 흩어진 정도가 커지니까 아무래도 2반보다 1반이 이렇게 흩어진 건 알겠는데, 근데 왜 얘는 키가 크고 얘는 좀 키가 작은 상태로 내려오는 겁니까? 라고 묻는다면, 정규 분포도 확률 분포의 일부분이죠. 연속 확률 분포의 일부분이고, 연속 확률 분포 배울 때 우리가 뭐라고 배웠냐면, 확률 밀도 함수 안에 그려져 있는 영역의 넓이의 총합은 항상 확률의 총합값인 1이 돼야 됩니다. 그럼 여기 그려져 있는 1반의 확률 분포나 2반의 확률 분포나 넓이의 총합은
둘 다 1이 돼야 돼요. 근데 얘가 옆으로 퍼졌잖아. 옆으로 퍼졌는데 넓이가 1이 되고 얘는 안으로 모여 들어오는 이게 날씬한데 둘 다 넓이가 똑같이 1이 되려면 하나가 옆으로 퍼지는 만큼 키가 작아져야 되는 거고 하나는 홀쭉해지는 만큼 키가 커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 사람의 체형과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상식선에서 이해하면 됩니다. 둘 다 똑같은 70kg이야. 둘 다 똑같아. 근데 한 명은 봤더니 키가 작아. 한 명은 키가 커. 우리는 그럼 뭐를 예상할 수 있냐면 둘 다 똑같은 70인데 한 명은 키가 작아. 한 명은 키가 커. 아, 키가 큰 애가 좀 홀쭉하고 말랐나 보다라는 느낌이고 키가 작은 애는 조금 체격이 탄탄하고 좀 퉁퉁한 편인가 보다라는 걸 예상할 수 있잖아. 같은 말이에요. 넓이가 동일한데 산포가 커서 평균 기준으로 많이 흩어지려면 많이 옆으로 퍼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높이가 내려와서 넓이 1을 맞춰야 되는 거고 반대로 표준 편차가 작아서 애가 평균에 많이 밀집되려면 반대로 밀집되는 만큼 안에 있는 넓이가 그대로 안으로 모여든다는 뜻은 넓이의 비율이 안으로 모여들면 똑같은 넓이 1을 유지하기 위해서 키가 클 수밖에 없다는 게 높이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억하실 때 둘을 동시에 기억하지 마시고 키가 큰 게 표준 편차가 작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날씬한 애가 표준 편차가 작은 거야.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 반대는 반대로 기억하시면 되는 거니까. 자, 표준 정규 분포표는 어차피 오늘 뭐 우리가 이걸 다 예전에 수업했던 것처럼 아주 세밀하게 다 설명할 시간은 없고 그냥 대략적인 큰 틀만 일단 설명드리는데 표준 정규 분포표는 왜 우리가 공부해야 되냐면 세상에 존재하는 측정값들은 무수히 많죠. 뭐 예를 들어 설화고 학생들의 몸무게를 조사로 조사관들이 나갔어요. 그래서 조사를 쭉 한 다음에 거기서 만들어지는 평균과 그 다음에 표준 편차를 가지고 설화고에 맞는 확률 밀도 함수를 그렸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구간 안에 키가 170 이상, 180 이하인 학생들의 몸무게를 조사해 봤더니 그 확률 값이 어디에 대응되더라. 그래서 조사를 했어. 근데 또 바로 옆에 있는 이순신 고등학교를 가서 거기 있는 친구들의 또다시 2학년 학생들의 평균 몸무게를 조사하기 위해서 그 학생들 다 조사했겠죠. 근데 설화고에 있는 학생들의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와 그 다음에 이순신고에 있는 친구들의 확률 밀도 함수는 조금씩 다르겠죠. 집단이 틀리기 때문에. 그러면 측정할 때마다 우리는 다른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그때마다 계속 새로운 확률 값을 조사하려면 너무 번잡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를 나타내는 그래프는 무수히 많기 때문에 그 무수히 많은 그래프를 매번마다 그때 새로 조사해서 확률 값을 조사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표준화라는 걸 하는 겁니다. 많은 확률 변수들을 어떤 조치를 취해서 하나로 마냥 모아서 대표값 하나를 통해서 이때 만들어지는 넓이 값으로 그 확률 분포에 대한 확률 값을 정의할 수 있다면 참 편하겠구나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만들어내는 게 이 표준화 작업입니다. 다 제각각 다른 확률 변수 x를 어떤 작업을 거쳐서 표준화시켜요. 확률 변수를 표준화시켰을 때 그 확률 변수를 보통 우리는 z바라고 부릅니다. z라고 부릅니다. 표준화된 변수. 이거는 그냥 일반 확률 변수. 얘는 표준화된 변수라고 표현하는데 표준화되는 작업에 어떤 내용이 필요했냐면 원래 있던 확률 변수를 그 확률 변수의 평균을 빼주고 다시 얘를 시그마로 나눠줘요. 그러면 얘를 표준화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작업을 거쳐서 이 확률 변수를 표준화시키고 나면 통계학자들이 만들어놓은 표준 정규 분포표라는 게 있어요. 그 표를 보면 다 평균이 0, 표준 편차가 시그마에 대응되는 정규 분포 곡선이 그려져 있거든요. 이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을 보고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넓이 값을 구간의 넓이 값을 확률 값으로 정의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표를 보면 표가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에 확률 변수, 표준화된 변수가 있고 다 시작은 어디서부터 하면 0부터라고 돼 있어요. 0부터 z가 어떤 특정 값 이하 그때 이제 확률 값이에요. 그럼 여기 이제 숫자들이 막 나와요. 0.1, 0.2, 0.3, 0.5 이렇게 나오고 그때 옆에 보면 어떤 수치가 써져 있거든. 이 수치가 0에서부터 이 숫자까지 확률 변수를 가질 때 표준화된 변수가 0 이상 이 값 이하일 때 확률 값을 조사한 표가 있어요. 그럼 이 표를 보고 적당한 수치를 갖다 낀 다음에 이거 보니까 확률이 얼마겠구나라고 알 수 있게끔 빨리빨리 거기 맞춰 표를 보고 확률 값을 구할 수 있게끔 만들어 둔 게 확률 분포표입니다. 책 뒤에 맨 뒤에 보면 있어요.
그래서 구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표준화된 작업만 잘 해서 여기 숫자만 잘 갖다 껴놓고 이제 처리하면 된다는 얘기죠. 다만 이걸 계산할 때 이제 이런 것들이 있겠죠. 확률이 이제 그 확률 값에 평균이 0으로 할 거기 때문에 아니 확률 변수가 0의 평균값을 갖다 보니까 내가 0에서부터 보통 양수까지는 어떤 특정 위치까지 여기까지는 표준 정규 분포표를 보면 나와 있어요. 표에 있습니다. 이 확률이 얼마입니다 라고 나와 있다는 얘기죠. 확률 변수 X가 확률 변수 Z가 0 이상 Z가 여기 Z1까지 일 때 확률 값은 여기 표를 보면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 0.43 이렇게 돼 있다면 여기 있는 확률 변수 Z가 0 이상 Z 이하의 확률 값은 0.43의 확률을 갖는다라고 하면 되는데 이렇게 친절하게 돼 있지 않고 가끔은 반대로 이렇게 돼 있을 때도 있거든요. 이걸 구하라고 할 때 있어요. Z1이 여기인데 마이너스 Z1이면 반대쪽에 있겠죠. 이렇게 마이너스 Z1 그럼 마이너스 Z1부터 0까지면 여기 확률 값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음의 확률 값은 표에 안 나와 있거든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대칭 관계를 통해서 가운데 있는 평균 기준으로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넓이가 동일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음의 확률이 나오면 이걸 반대로 이렇게 양의 확률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 Z, 마이너스 Z1을 플러스 Z1으로 대칭이동시킨 다음에 여기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는 결국은 여기 넓이를 구하라는 뜻이고 여기 넓이 값이 나타났으니 이 확률 값도 0.43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이럴 때도 있죠. P가 마이너스 Z1 이상일 확률값. 그럼 이번에는 여기를 다 구하라는 얘기예요. 여기 마이너스 Z1 이상의 확률값이니까 이걸 다 구하라는 얘기다 보니까 다 구할 때는 여기의 넓이 값은 이걸로 대신하면 된다고 그랬죠. 이거를 여기다 옮겨놓고 요만큼의 넓이 값을 통해서 확률값을 조사하면 되는데 그럼 여기는 여기로 계산했다고 친다면 여기는 얼마입니까? 라면 확률 밀도함수의 전체 넓이의 총합이 1이기 때문에 그 반이다 보니까 이 반은 0.5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얘는 0.5는 기부수로 덧셈한 다음에 P 0 이상 Z가 Z1 이하 이렇게 음의 부분을 양으로 바꿔놓고 여기 넓이는 양으로 대체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반은 0.5를 덧셈해서 확률값을 처리하시면 됩니다. 약간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적당히 위치를 대칭 관계를 통해서 음의 방향은 음의 확률값은 양의 확률값으로 변환해서 푸시면 됩니다. 표준 정규부포의 표준화 좀 전에 말한 대로 Z, 저 확률 변수를 표준화하는 작업 안에는 필요한 게 확률 변수를 평균에서 뺀 다음에 표준 패턴을 나누면 표준화라는 게 되고 마지막에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는 말씀드렸잖아요. 확률에서는 독립시행의 확률이라는 개념이 통계로 넘어오면 확률에서는 독립시행의 확률인데 통계로 넘어오면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이 된다고요. 하나는 이항분포로 해석이 되고 나머지 하나는 정규분포로 해석이 돼요. 마지막 결정판은 이제 얘라고 그랬잖아요. 이항분포로 해석되는 건 좀 전에 배웠던 겁니다. 만약 확률 변수를 다루는데 그 확률 변수가 이산확률 변수예요. 근데 그 이산확률 변수를 구하기 위한 확률식이 만약 독립시행의 확률이라면 독립시행의 확률값과 확률 변수를 붙이면 이항분포가 된다고 그랬죠. 다시 이항분포와 정규분포는 서로 다른 영역의 내용이에요. 하나는 이산확률 변수고 하나는 연소확률 변수니까 서로 다른 영역이지만 이항분포 통계적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이항분포의 그 시행의 횟수가 충분히 많다고 크다고 판단되면 이항분포는 근사적으로 매우 가까운 형태로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네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n의 값이 만약 책에 20이 있어. 그럼 책은 20이 충분히 크다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n의 값이 만약 8이 있어요. 그러면 그 8이 문제 안에서는 충분히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항분포가 시행에서 충분히 많다고 판단되면 그 이항분포를 정규분포화 할 수 있어요. 그럼 그때부터 뭐가 되냐면 정규분포화 되면 다시 여기서 표준화 작업을 거쳐서 표준 정규분포로 변형할 수 있고 그러면 표준 정규분포 표를 보고 확률값을 찾아낼 수 있다는 뜻이겠죠. 아셨나요? 그럼 이제 기호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 이항분포는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를 따른다라는 교로 뭐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이건 안 써도 됩니다. 이 부분은 생략해도 돼요. 네,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를 따를 때 앞에는 n, 뒤는 그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 확률값 이렇게 정의했는데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를 때는 이 기호를 쓰죠. 노말의 줄임말인데 여기 뭐 쓰냐면 보통은 그 확률 변수의 평균 쓰시고 그러니까 EX를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 뒤는 분산, 표준 편차에 제곱한 분산을 쓰는 건데 이항 분포를 가지고 정규 분포할 때는 이항 분포를 가지고 정규 분포할 때는 요 자리에 이항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의 평균 값을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규 분포화를 해야 되니까. 정규 분포화는 맨 앞에 평균, 그 다음에 분산, 표준 편차의 제곱을 써야 되는데 이항 분포를 거쳐서 정규 분포를 만들려면 이 자리는 이항 분포를 따랐던 확률 변수 x의 평균 써야 되는데 이항 분포에서 평균 구하는 곳이 뭐였죠? NP였잖아요. 그래서 NP를 써야 돼요. 그럼 이 뒤는 뭐 써야 되냐면 분산 써야 되거든요. 분산. 분산은 이항 분포에서 분산 구한 공식은 NPQ. 근데 여기는 표준 편차의 제곱이 분산이니까 필요하다면 이렇게 제곱 처리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항 분포를 보고 정규 분포하려면 이 작업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 작업을 거쳐서 이렇게 이항 분포의 평균, 이항 분포의 표준 편차 제곱을 써놔야 된다는 거죠. 전원 작업 거치고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정규 분포화가 되면 그때부터는 표준화를 거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규 분포 표를 보고 확률값을 구하는 그런 과정을 가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시험에 잘 나올 수밖에 없는 단원이겠죠. 이 세 개를 연결하고 있는 고리이기 때문에 독립시행, 그걸 확률 변수 확률 변수로 붙이면 이항 분포가 되고 이항 분포의 시행 횟수를 충분히 크다 판단되면 정규 분포화 시킬 수 있는데 그 정규 분포화 시키는 과정에는 이 내용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네, 알겠어요. 자,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를 따를 때 이항 분포를 따른다는 얘기죠.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를 따릅니다. 그럼 앞에 있는 게 총 시행의 횟수죠. 뒤에 있는 게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값이야. 그럼 총 시행은 5번이야. 근데 그 5번 중에 4번 이상이 나타날 확률값을 구하는 거니까 그럼 4번 이상이라면 px가 4일 수도 있을 테고 이항 분포라는 얘기는 확률 변수를 셀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럼 개수로 하나, 둘, 셋 이렇게 세는 거니까 4 아니면 또는 5겠죠. 그럼 남은 건 확률을 직접 계산하라는 얘기인데 이항 분포란 말의 의미를 파악해야 돼요. 이항 분포 확률 변수의 확률 질량 함수가 무슨 식일 때? 독립 시행의 확률일 때. 그럼 저 확률값 구하라는 얘기죠. 확률 질량 함수를 이용해서 확률값 구해야 되는데 확률값이 독립 시행의 확률이므로 독립 시행의 확률 계산하는 방식. 총 5번의 시행 중에 내가 원하는 횟수가 4번. 그 4번이라는 거는 내가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값이 4분의 1이니까 그 4분의 1이 4번. 그럼 나머지 6건, 4분의 1이 1번, 4분의 3이 1번. 더하기 총 5번의 시행 중에 5번 모두 다 내가 원하는 사건. 이렇게 네요. 이걸 덧셈해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계산은 이거 하시고. 성공률이 0.7인 농구 선수가 자유투를 8번 던질 때 성공하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합시다. 이때 px가 1 이상. 자유투는 전형적인 독립시행이죠. 독립시행이에요. 독립사건이고 그럼 이 확률값이 독립시행의 확률을 정리한 거고 8번이라는 횟수는 총 시행의 횟수를 뜻하는 거겠죠. 그럼 이 확률 변수 x 성공하는 횟수, 그 횟수는 이항 분포를 따르고 총 시행 횟수 8번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값 0.7 이렇다는 뜻이네요. 근데 px가 1 이상이면 총 시행 횟수가 8번이니까 최대 8번까지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한 번 이상 성공할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1부터 8까지 모든 확률을 다 구하겠죠? 그럴 리는 없잖아요. 이때 쓰는 게 여사건이겠죠. px가 1 이상의 확률은 전체 확률 1에서 px가
1 미만 0일 확률값을 빼는 거겠죠. 그럼 1 마이너스 독립시행의 확률 총 8번의 시행 중에 내가 원하는 횟수가 0번. 그 0번이 일어날 확률값 0.7의 0제곱. 그럼 다시 0.3의 8제곱이 되겠죠. 이거 계산하시면 이건 어차피 없는 값이니까 생략하시고 처리하시면 답이 나오겠네요. 30개의 방이 있는 어떤 호텔의 전체 예약건 중에서 실제로 이 호텔에 투숙하는 경우는 95%예요. 그러니까 100명이 만약 여기다 예약을 하게 되면 그 중에 100명 중에 95명은 예약한 대로 그대로 투숙을 하게 되고 나머지 5명은 투숙 예약을 취소한다는 뜻이겠죠. 어느 날 이 호텔에 32건의 예약이 있을 때 이날 방이 부족하지 않을 확률값을 구해야 돼요. 그럼 지금은 뭐를 확률 변수로 잡아야 되냐면 예약을 한 다음에 그 예약한 사람이 투숙하는 횟수, 투숙하는 인원수, 걔를 확률 변수 x로 잡는다면 지금 원하는 확률값은 그 확률 변수 x가 30 이하일 확률값을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방이 30개밖에 없잖아요. 방이 부족하지 않으려면 꽉 들어찼을 때가 30개 방이 다 들어차고 아니면 부족하지만 않으면 되니까 30 이하의 확률값을 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구하는 거긴 한데 따로 표가 나온 것도 아니고 어떻게 풀까라고 고민해 봤더니 투숙률을 묻죠. 투숙률은 독립이에요. 따로 물론 우리가 투숙률을 독립이라고 배우지는 않지. 뭐 주사위나 동전처럼 너무 대놓고 독립인 경우는 있겠지만 가끔은 어떤 문제는 이게 독립인가 아닌가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건 충분히 생각해보면 당연히 독립이라고 생각이 될 게 아니 100명이 만약 예약을 했어. 그 중에 95명이 투숙을 하고 예약한 대로 투숙을 하고 5명은 취소를 한다는 뜻인데 그럼 뭐 예를 들어 뭐 10번째 손님이 투숙을 취소했어. 그럼 11번째는 얼씨구나 좋다. 그럼 투숙해? 그런 건 아니잖아. 10번째와 11번째 투숙객들은 서로 아무 관계가 없을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는 먼저 사람이 투숙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다음 사람의 투숙 결과가 결정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기본적으로 독립이라 봐야 되겠죠. 그리고 32건이라는 거는 총 예약 건수가 32. 그럼 반복인데 독립이네? 근데 확률 변수로 적어놨잖아요. 그럼 확률 변수와 독립 시행의 확률을 붙여놓은 거니까 이게 이항분포구나라는 걸 빨리 눈치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이항분포구나. 그리고 투숙률 0.95 이렇게 되는 거겠죠. 다시 이 확률값을 구하는 거니까 그러면 32와의 확률값은 px가 0부터 1, 2, 3, 4, 30까지 총 31개의 확률값을 구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너무 많겠지. 그러니까 또 다시 여사건이에요. 1 마이너스 px가 31일 확률 빼기 px가 32일 확률. 그렇죠? 예약해놓고 투숙하는 인원수가 31인 경우와 32인 경우를 빼면 그때부터는 방이 부족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죠. 초과인, 이건 초과인. 방의 개수가 내가 초과된 인원이잖아. 요 두 경우만 빼면 초과되지 않을 것이다. 그럼 1 마이너스 독립시행의 확률. 총 32번의 총 시행 중에 원하는 횟수가 31번. 투숙률은 0.95. 그게 31제곱. 곱하기 0.05의 1제곱. 마이너스 32C 32. 0.95의 32제곱. 여기 값이 다 써져 있어요. 복잡한 수들은 다 처리하라고 나와 있으니까 숫자 갖다 끼시고 처리하시면 됩니다. 조금 계산이 귀찮을 뿐이지 어려운 계산 아니니까 직접 계산 마무리. 따른 확률 변수 x가 다음을 계산하랍니다. v2x 이건 앞에서 배웠잖아요. 2 곱하기 x 바깥으로 빼내면 2의 제곱 4vx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4vx를 구하라는 얘기는 4 곱하기 이게 지금 이항분포잖아요. 책에 나와있죠. 이항분포. 그럼 이항분포 계산할 때 vx를 처리하는 방식은 9 곱하기 p 곱하기 1 마이너스 p npq잖아. npq 그러면 npq는 1 마이너스 p 그랬더니 답이 8이 되더라. 그렇죠? 양변을 4로 나눠요. 그러면 분배했을 때 9p 제곱을 이항시킨 거고 마이너스 9p 이걸 2로 나눴으니까 플러스 2 0 이렇게 되겠죠. 괜찮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인수분해해야 되겠는데? 인수분해, 여기 9p 안 되겠다. 3p, 여기 3p, 여기 2, 여기 1, 둘 다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6p, 마이너스 3p, 마이너스 9p. 따라서 p 값은 3분의 1이거나 아니면 3분의 2이거나. 답이 두 개요? 그럴 리 없죠? 네. 2분의 1 이하니까 네, 얘가 정답. 그럼 이제 남은 건 2x의 제곱인데 2x의 제곱을 따로 구하진 않았잖아요, 우리가. 뭐 구할 수도 있지만 2x 제곱을 직접 구하는 게 굉장히 귀찮은 작업이라 보통은 분산과 평균을 이용하죠. 분산은 2x의 제곱에서 2x의 제곱을 뺐잖아요. 이렇게를 뺐었죠. 따라서 확률 변수 x의 제곱의 평균은 분산값에서 평균의 제곱을 덧셈하면 됩니다. 그럼 분산값, 우리가 좀 전에 구했던 분산값 어딨나요? 여기서 이제 p값을 집어넣을게요. b가 9 곱하기 3분의 1. 그럼 여기서 이제 평균 np 9 곱하기 3분의 1. 3 분산 npq 여기 3에다가 다시 여사건인 3분의 1을 곱하면 2.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이 답은 분산 2 플러스 평균의 제곱 3의 제곱 9 합치면 11. 1번이 정답입니다. 세 개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는 시행을 8회 반복했어요. 그때 두 개는 짝수, 한 개는 홀수의 눈이 나올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을 때 확률 변수 x의 평균값을 구하시오. 이것도 주사위라는 대표적인 독립사건. 그 8번이라는 반복 시행. 둘을 붙이면 독립시행의 확률. 근데 이렇게 주사위 3개 중에 2개는 짝수, 1개는 홀수니 나오는 횟수, 그 횟수를 확률 변수 x를 잡았나요? 그럼 확률 변수랑 독립시행 확률 붙였더니 이게 이항분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b, 총시행에서는 8번.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면 이 사건, 이 횟수 있죠? 이 횟수가 나오는 사건의 확률값인데 주사위를 몇 개 던졌어요? 지금 3개 던졌잖아요? 주사위를 3개 던졌는데 어떤 사건이냐면 그 중에 짝수는 2개, 주사위 2개 중에 주사위 3개 중에 2개는 짝수, 1개는 홀수가 나올 사건. 그 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이 말이 이해됩니까? 주사위 3개를 동시에 던져요. 그죠? 확률 변수 x가 일어나는 사건. 그럼 확률 변수 x는 주사위 3개 중에 2개는 짝수가 눈이 나와야 되고 하나는 홀수가 나오는 사건. 그 사건의 확률값을 다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3개 주사 중에 2개는 짝수, 하나가 홀수 나올 사건, 그 사건의 확률이 어떻게 되는 거지? 짝수를 그냥 A라고 할게요. 짝수를 A, 홀수를 B라고 합시다. 그 문제에서 원하는 건 A, A, B 혹은 A, B, A 혹은 B, A, A 이걸 원하는 거 아니에요? 이 확률값이 얼마인가요? 첫 번째 주사에서 짝수 나온다. 2분의 1. 두 번째 주사에서 짝수 나온다. 2분의 1. 세 번째 주사에서 홀수 나온다. 2분의 1. 다 똑같지 않은가요? 8분의 1이 3번이죠. 근데 각각은 배반 사건. 동시에 발생할 수 없으니 더한다. 8분의 3. 그래서 짝수 2번, 홀수 1번이 나올 확률값은 8분의 3이다. 여기다 8분의 3 쓴다. 일단 여기까지 중요합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그다음 어려울 건 없죠. 평균 구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 x는 8 곱하기 8분의 3. 3이 평균값이 다가 되죠. 확률 변수, 원하는 확률 변수 값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확률 변수를 끌고 오는 문제입니다. 결론은 확률 변수가 2개로 표현되는 문제라 간단치 않아요. 학생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문제를 읽어보니 원점에서 출발해서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가 있는데 원점에서 일단 출발을 해요. 수직선 위를 좌우로 움직이는 P가 있는데 동전 하나를 던져서 약속이 뭐냐면 앞면 나오면 양의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5칸, 뒷면 나오면 음의 방향으로 왼쪽으로 3칸을 이동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동전을 총 12번을 던져요. 그때 점 P의 좌표를 확률 변수라고 정의한답니다. 이때 그 좌표에 대한 평균값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동전? 독립이죠. 12번의 반복 시행? 독립 시행의 확률. 근데
확률 변수로 정의를 해놨죠. 횟수, 확률 변수. 그러면 이거 두 개를 붙이면 배웠던 이항분포가 성립하는데, 여기서 고민이 뭐냐면 전피의 좌표를 어떻게 구하지? 총 12번이잖아. 어떻게 나올지를 모르는데 한두 번도 아니고 12번씩은 계산해서 이게 좌우로 5칸, 왼쪽 3칸 움직이는 건데 12번을 어떻게 던져서 이렇게 나오는지를 일일이 어떻게 좌표를 그럼 다 계산해야 돼? 12번 중에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오고 뒷면만 싹 다 나왔을 때 좌표점. 그 다음에 또 다시 한 번 나왔고 앞면 한 번, 뒷면 11번 나왔을 때 좌표점. 그럼 그렇게 놓고 따지다 보면 총 13번의 확률 변수를 조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때마다 좌표점이 있을 때고, 그럼 확률 변수 12개나, 13개나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그 13개에 대한 다시 확률 값을 계산한 다음에 평균 구하려면 싹 다 곱하고 더해야 되는데, 이 작업을 어떻게 하니?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뭔가 얘를 쉽게 만들어주기 위한 다리가 필요해. 이게 왜 문제가 어려워졌냐면, 시행 횟수가 꽤 많은데, 좌표를 직접 계산하려다 보니까, 앞면이 몇 번이냐, 뒷면이 몇 번이냐에 따라서 좌표가 달라지거든? 그거를 거쳐서 좌표점을 앞면 나온 횟수, 뒷면 나온 횟수를 정의한 다음에 다시 거기다가 플러스 5를 곱하고 마이너스 3을 곱하는 과정을 한꺼번에 하려니까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작업을 2번으로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일단 좌표는 복잡하니까 횟수로 먼저 정의하자는 얘기야. 좌표가 아닌 횟수, 확률 변수 횟수잖아요. 그럼 뭐를 횟수? 기껏해야 둘 중에 하나거든요. 앞면 나오냐, 뒷면 나오냐. 둘 중에 하나 네가 찍으시면 돼요. 아무거나 찍으면 됩니다. 내가 동전을 던져서 동전에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라고 잡읍시다. 얘를 확률 변수로. 근데 확률 변수를 x로 잡으면 안 되잖아. 지금 x는 좌표가 x잖아. 그러니까 x로 잡지 말고 다른 확률 변수 그냥 y로 잡읍시다. 알파벳 순서대로. 맞니? 그럼 좌표를 계산하려면 앞면만 나오진 않잖아. 뒷면도 계산해야 되지 않아? 그럼 동전의 뒷면이 나온 횟수는 뭐라 써야 돼요? Z? 그럼 알파벳이 너무 많아지나? 얼마야? 뭐 마이너스 y? 12 마이너스 y. 총 12번 시행 중에 앞면 나오는 거 빼면 뒷면일 테니까. 그러면 이 동전의 앞면이 나온 횟수인 y는 뭘 따라 움직인다고 말할 수 있냐면 이항분포를 따라 움직인다고 말할 수 있어요. 총 시행이 12번, 그 다음에 동전을 던져 앞면이 나오는 확률값 2분의 1. 괜찮지 않나요? 그럼 여기를 가지고 뭘 구할 수 있냐면 y의 평균값을 구할 수 있어요. 12 곱하기 2분의 1. 6. 우리는 EY를 구하는 게 아니죠. EX를 구해야 돼요. EY를 구했으니까 Y와 X의 관계성을 따져야 돼. 관계성. EY를 아니? EY를 통해서 EX를 구하려면 X가 Y에 대한 관계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X가 뭐였죠? 전피의 좌표. 전피의 좌표는 앞면 나오면 플러스 5를 곱하고 뒷면 나오면 마이너스 3을 곱해요. 근데 앞면이 몇 번 나왔죠? Y번. Y번 나올 때마다 곱하기 5를 하죠. 그리고 뒷면 나올 때마다 곱하기 마이너스 3을 해요. 그럼 앞면 나온 횟수와 뒷면 나온 횟수를 적절히 이렇게 칸수를 계산해서 정리하다 보면 그 정리한 값이 앞면 Y번, 뒷면 12-Y번 나온 후에 좌표점이 되겠죠. 이게 8Y 마이너스 36 이렇게 되네. 이해되죠? 그럼 EX를 구하라는 얘기는 이 8Y 마이너스 36을 구하라는 얘기고 얘는 8 곱하기 2Y 마이너스 36을 구하라는 뜻이니 68, 48 여기 있잖아요. 2Y가 68, 48 마이너스 36 정답은 12 이렇게 됩니다. 상당히 좋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교과서마다 다 있는 이유가 이거예요. 상당히 좋은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처음에 도대체 뭐를 확률 변수를 잡아야 될지 말은 나와 있지만 X에 대한 확률 변수를 정의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식 정리가 잘 안 되더라는 얘기죠.
안 되는 이유는 횟수가 먼저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횟수를 먼저 정의하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거죠. 정규분포를 따를 때 옳은 것만 북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정규분포를 따르니까 당연히 평균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 종 모양의 그래프를 그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좌우 대칭인 종 모양. 근데 확률 변수 x가 n-a면 이게 a가 양인지 뭔지 모르긴 하겠지만 확실한 건 n-a랑 n 플러스 a는 m을 기준으로 서로 대칭 관계인 건 알겠죠? 이해돼요? 그냥 그러니까 a가 양이면 이게 더 크고 a가 음이면 이게 더 큰, a가 양이면 이게 더 크고 a가 음이면 얘가 더 큰 거야. 근데 지금 a가 양인지 뭔지 말은 없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만약 n-a가 여기 있다고 칩시다. 그럼 n 플러스 a는 대칭 관계로 여기 있겠죠. 그럼 n-a 이하의 확률값은 여기 있는 거고 n 플러스 a 이상의 확률값은 여기 있어요. 두 확률값은 동일하다 보는 거겠죠.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m이 음수였다고 쳐보세요. m이 음수면 오히려 n 플러스 a가 왼쪽에 있고 n-a가 오른쪽에 있어요. 그럼 n-a 이하의 확률값이면 이만큼을 구하라는 뜻이에요. 0.5 플러스 이만큼이에요. 반대로 n 플러스 a 이상의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는 이 값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마찬가지로 0.5 플러스 이만큼을 구하라는 얘기죠. 0.5는 동일하게 덧셈되어 있고 얘랑 확률은 동일하기 때문에 a가 양이든 a가 음이든 결론은 구하는 확률값은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아시는 거죠. 니은 a 이하의 확률값과 b 이상의 확률값 더했더니 1이 된대? 그럼 a, b는 같은 거냐라고 물어봤는데 이것도 너무 당연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가운데 있는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 종 모양의 그래프가 있어요. 근데 a가 만약 여기 있다고 칩시다? 여기쯤 a가 있어요. 어딘지 모르겠지만 a가 여기 있어요. 그럼 a 이하의 확률값과 b가 어딘지 모르겠네? 그럼 b가 여기 있다고 쳐봐. b 이상의 확률값 더하다 보면 여기 있는 확률과 여기 있는 확률을 더하다 보면 확률이 전체 확률이 1인데 여기가 중복돼서 두 번 더 쓰면 되니까 1보다 커지겠죠. 이해돼? 뭔 얘기냐면 가운데 선 그을게요. 그럼 a 이하의 확률값은 0.5에다가 이만큼 더하잖아. 근데 b가 만약 여기쯤에 있다면 b 이상이면 이만큼을 덧셈하다 보면 다시 0.5에다가 이만큼을 덧셈하다 보니까 0.5 더한 데다가 얘랑 합치다 보니까 확률이 1을 넘어갈 거란 뜻이에요. 그럴 리 없다는 얘기죠. 지금은 문제가 1이 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럼 그냥 상식적으로 납득해 보면 어떤 상황 이하의 확률값이 이건데 어떤 값 이하 이상의 확률값을 합쳐서 전체 넓이가 나오려면 b가 똑같은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보다 작고 얘보다 큰 확률을 더해서 전체 확률 1이 되려면 a와 b는 같은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건 너무 상식적으로 당연한 얘기라는 얘기죠. 맞다. 디귿 a가 양수일 때 n 플러스 a 이하의 확률값은 이것도 그렇죠. 이것도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는 좌우 대칭 종 모양 이게 m이고 n 플러스 a가 양수라잖아요. 그럼 여기쯤에 a가 있다고 칩시다. n 플러스 a 그 이하의 확률값이면 0.5에다가 이만큼을 덧셈한 거잖아요. 여기 있네요. 여기. m 이상 n 플러스 이하의 확률값에다가 0.5를 더하면 이 확률이 나온다. 이것도 맞는 말이다.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다.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fa가 다음과 같을 때 이거는 뭐 문제에서 정의한 거죠. a 들어오면 여기다 숫자 a 집어넣어라 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 맞는 걸 모두 고르는 문제인데 f-3과 F9 같답니다.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야 되죠? 당연히. 그래서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P 마이너스 4 이상 X가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0. 여기다 9 집어넣으면 P 8 이상 X가 12 이하. 근데 얘 확률과 얘의 확률이 같으냐고 물어봤죠? 얘 평균이 어디 있죠? 4에 있죠? 왜요? 여기 있어요. 평균. 써 있잖아요. 정규분포를 따른다. 평균 4. 근데 마이너스 4랑 0이 어디 있냐면 0은 4보다 왼쪽 4칸에 있고 마이너스 4는 다시 왼쪽 4칸. 여기 마이너스 4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확률 값이에요. 이거 뭐 왜 표시가 안 되죠? 여기 확률 값이에요.
다음 8 이상 12 이하인데 8은 4보다 오른쪽 4칸에 있고 12는 다시 오른쪽 4칸. 여기 확률값이에요. 딱 봐도 같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여기 4에서 평균 4에서 0까지 대칭, 8까지 대칭. 그다음에 4에서 마이너스 4까지 8칸 대칭, 12까지 8칸 대칭. 좌우 대칭. 넓이는 당연히 같겠죠. 기억은 맞는 말이 된다. 니은 FA가 3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 니은 일단 F3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A가 3인 거니까. F3 뒤에다 3 집어넣으면 P 2 이상 X가 4, 3, 6 이하 이렇게 되죠. 그림을 그립니다. 가운데 평균 4. 2는 어디 있어요? 4보다 왼쪽 2칸. 4에서 왼쪽 2칸. 6은 4에서 오른쪽 2칸. 여기 확률값인데. 그리고 보니까 A-1과 내가 구하는 A 플러스 1이라는 이 모호한 숫자들은 확실한 거는 두 간격이 4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항상 4예요, 간격은. 그럼 항상 4만큼, 간격 4만큼 이렇게 움직여 다니는 겁니다. 이해돼요? 간격 4만큼, 이게 간격 4라고 하죠. 이 간격 4만큼 영역이 이렇게 움직여 다니는 거예요. 그럼 그 영역 사이 안에서 만들어지는 넓이 값이 확률이죠. 근데 이게 아무래도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좀 더 그래프가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영역의 넓이가 작아지고 있잖아요.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넓이는 커지고 있죠. 커지다가 평균 넘어가면 다시 오른쪽 부분은 넓이가 작아지고 있어요. 작아지지만 반대로 왼쪽 넓이가 커지고 있죠. 그러다가 이게 평균을 기준 오른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반대로 이쪽 넓이가 작아지고 있기 때문에 점점점 넓이는 작아집니다. 그럼 언제 넓이가 최대가 되냐면 딱 이때예요. 이때. 평균 기준으로 대칭 관계로 왼쪽 4, 오른쪽 4 이만큼 벌어져 있을 때가 간격 4에서 만들어지는 도형의 그래프가 제일 위로 솟구쳐 있을 때이기 때문에 넓이 값도 제일 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A가 3이 되면 4를 기준으로 좌우로 4칸, 총 4칸이니까 좌우로 2칸씩 거기 안에서 최대 넓이를 가지려면 2와 4는 평균 4를 기준으로 대칭 형태로 놓여있을 때가 넓이가 최대일 수밖에 없다. 니은은 맞는 말이다 하는 거죠. 자, 디귿 서로 다른 두 실수 KL에 대해서 FK랑 FL이 서로 같으면 이거는 얘들아 기억 보면 돼. 기억. 아까 이랬었죠. F3과 F9가 같지. 약간 얘를 K를 마이너스 3, L을 9 이런 느낌 얘지만 이런 느낌을 이해하면 돼요. 두 함수 F가 서로 같으려면 어떨 때 서로 같았냐면 여기 있는 이 마이너스 4랑 여기 있는 12가 여기 있는 마이너스 4랑 여기 있는 12가 가운데 있는 평균을 기준으로 대칭 관계일 때예요. 이해됐니? 그래서 마이너스 4랑 12를 더해서 2로 나누면 평균 4 나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중점이니까. 이해됐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FK, K 집어넣어봐야 돼요. FK, P, K-1, X, K 플러스 3, FL, P, L-1, X, L 플러스 3. 무슨 관계라고? 이렇게. 가장 작은, 가장 큰 얘네들이 더한 값을 2로 나누면 가운데 있는 평균 4 나와야 돼. 가장 작은, 가장 큰 걔네들이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평균 4가 나와야 돼. 그래야 이 확률값과 이 확률값은 이렇게 서로 같아진다는 거죠. 양면 2를 곱하고 이거 플러스 2죠. 넘어가면 K 플러스 L의 값은 8-2니까 6. 따라서 L식을 쓰라는 얘기죠. L은 6-K. 이게 성립해야 돼요. 그래야 맞는 말이 되죠. 근데 여기 8-K라고 써놨죠? 그래서 틀렸다가 됩니다. 8-K가 아닌 6-K가 돼야 돼요. 이해됐어요?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가 다음과 같을 때 확률 변수 x가 45,4의 제곱을 따를 때 위의 표를 이용해서 이거를 구하시오.
근데 이게 지금 표준화가 돼 있는 건가요? 위에 있는 표를 봐봐. 이게 표준화가 돼 있는 상태야? 아니, 뭔 소리야, 지금. 표준 정규표, 분포표에 나와 있는 그렇게 표준화가 돼 있는 표냐고. 표준화가 돼 있는 표면 여기 뭐가 써져 있어야 돼요? 이렇게 Z라고 써져 있어야 돼. 표준화 시켜놨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표준화가 안 돼 있는 상태잖아. 그렇지?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 뭐라고만 돼 있냐면, 평균에다가 표준 편차의 0.5를 곱해서 더한 값, 평균에다가 표준 편차를 더한 값, 평균에다가 표준 편차 1.5를 곱해서 더한 값. 결론은 평균과 표준 편차 값을 조사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평균이 얼마죠? 45가 되고 표준 편차는 4이잖아. 그럼 여기 있는 숫자들을 이런 구조로 바꿔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평균 플러스 표준 편차 어쩌고. 맞니? 그럼 37은 평균에서 덧셈 된 거야? 뺄셈 된 거야? 뺄셈 된 거지. 얼마 뺄셈 된 거예요? 뺄셈 못해? 45에서 얼마 빼게 돼서 37이 된 거예요? 8이잖아. 8을 표준 편차의 배수로 써야 된다고. 그냥 빼기 8 이렇게 하지 말고 8을 표준 편차 4의 배수 이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x 여기는 47은 평균 45에 덧셈 됐지. 근데 덧셈 할 때 표준 편차의 배수만큼 덧셈이 되는 건데 2가 덧셈 됐으니까 표준 편차 4에 2분의 1, 0.5를 곱했어야 되겠죠.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위에는 표에 맞춰야 되니까 평균에서 표준 편차의 2배, 마이너스 2시그마. 평균에서 표준 편차 0.5, 플러스 0.5 시그마. 이렇게 변환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수치를 여기 있는 평균에 맞춰서 변환하면, 이 표에 맞게 변환하면, 이거는 이렇게 변환할 수 있고, 얘를 일반화시켜서 m과 시그마로 바꾼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맞니? 이제 봐라. 그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이게 평균이고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데 m-2 시그마죠. 시그마 값은 양수로 했잖아. 그럼 m에서 양수만큼 빼야 되니까 이만큼 어딘가에 m-2 시그마가 있는 거예요. m 플러스 0.5 시그마면 m에서 0.5 시그마만큼 조금 더 덧셈된 거니까 여기쯤에 있다고 치자. m 플러스 0.5 시그마. 그럼 구하라는 답은 이 넓이 값과 이 넓이 값을 더하는 건데 여기는 어렵지 않아요. 여기를 1번이라고 하죠. 1번은 확률값인데 m 이상 확률 변수 x가 m 플러스 0.5 시그마 이하 이거 찾으면 돼요. 여기 나와 있잖아. 시작은 m부터야. 어디까지 자면 x까지인데 x가 여기 있네. 그러니까 여기는 x는 오른쪽 끝값을 생각하면 돼요. 오른쪽 끝값 여기. m부터 시작했을 때 오른쪽 끝값. m 플러스 0.5 여기까지는. 이해됐어요? 그럼 이 말이 실제로는 다 생략돼 있지만 m 이상 x가 0.5 이하의 확률값이 이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의 답은 0.1925가 되고 여기가 2번인데 2번은 음의 방향이잖아. 음의 방향 못 구한다고 그랬죠. 양으로 대칭 시켜야 돼요. 그럼 P, M 이상 양으로 대칭 시키면 M 플러스 2 시그마를 계산해야 되겠죠. 이렇게. 그럼 이걸 찾아야 돼요. 오른쪽 끝값이 M 플러스 2 시그마인 거. 여기 있네. 얘도 줄여 쓴 거죠. X가 M 이상 M 플러스 2 시그마 이하의 확률값을 요거로 정의한다. 0.4772. 0.4772. 위아래를 두 개를 덧셈하면 정답이 나온다. 되셨어요? 이해됐니? 해석이 좀 쉽지 않지만 정규분포 n이 오른쪽 표를 봤더니 m 이상 x 이하는 오른쪽 표와 같다. 근데 확률 변수 x와 38, 8의 제곱 이거를 구하래요. 아까는 좀 비싼 문제 같죠? A가 어딘지 모르겠네.
A가 어딘지 모르겠으나 당연히 평균보다 오른쪽에 있을 거라 예상되지 않냐? 근데 이게 0.5를 넘어갔잖아. 0.5에다가 0.4332를 더해서 여기에 A가 있어야 A 이하의 확률값이 0.933이가 되겠죠. 따라서 P, M 이상 확률 변수 X가 A 이하의 확률값이 0.4332가 된다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M에서 컷 A까지 확률값이 0.433이. 근데 아까 말한 대로 0.433 이게 이 앞에는 다 뭐가 생략됐냐면 이게 끝값이야. 여기 확률 변수 X가 M 이상부터가 생략돼 있다. 이렇게 되는 게 생략돼 있어요. 보통 다. 근데 0.433이가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서 나오는 법칙을. 그럼 PX가 얘 이하 M 이상일 확률값을 조사했더니 0.433이가 되려면 여기는 끝값인 A가 M 플러스 1.5 시그마였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고맙게도 평균이 나와 있어요, 문제. 여기 나와 있잖아요. 평균 38. 표준 편차 8. 집어넣으면 돼요. 38 곱하기 플러스 2분의 3 곱하기 8. 약분하면 4. 4, 3, 12. 그래서 50. 이렇게 되겠습니다. 확률 변수 X가 다음과 같은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조건에 알맞은 A, B, C 값의 대소 비교를 하시오. 이게 대소 비교를 하는데 숫자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씩 조사해 봐야 되는데 일단은 양수잖아요. 확실한 건 가를 봐봐. 좀 크게 그릴게요. 이거는 다 비교해야 되니까 가운데 있는 M을 기준으로 조금 잘 보이도록 이렇게 자, 이렇게 대칭 관계처럼 보이냐? 얘를 좀 옆으로 움직일까? 응? 미안합니다. 내 마음이 요즘에 평온하지 않아서 선이 잘 안 그려지네요. 여기가 평균이에요. 근데 생각해보자. M-A, A, B, C, D는 모두 양수니까 M-A면 평균보다 왼쪽에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A가 어딘지 모르겠어. 적당히 잡자. 여기를 A라고 하자. 여기 A. 0.74잖아. 0.74면 0.5에다가 얼마를 더한 거죠? 여기다 쓸게요. 0.24를 더하면 이거는 이 위치를 말하는 게 아니야. 0.5에 A를 만들려면 0.5에 0.24를 더했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넓이 값이 0.24다라고 하면 돼요. A 옆에 쏘는 값은 이 A 값을 말하는 게 아니고 A를 나타내기 위한 넓이 값이 0.24였다는 걸 그냥 여기다 쓰면 딴 거랑 중복되기 때문에 이제 일단 여기다 써놓을게요. 이해됐죠? 그럼 얘를 봅시다. 절대값은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잖아요. 절대값 처리하는 방식은 마이너스 B 이상 x 마이너스 m이 b 이하 이렇게 이게 0.58이에요. 맞니? 그럼 양변에 a를 더해봐. x의 범위를 구해야 되니까 m-b x m 플러스 b 0.58 무슨 말이야? 평균 기준으로 b만큼 뺀 값과 b만큼 더한 값의 합의 넓이가 0.58이라는 얘기는 반의 넓이는 0.58의 절반인 0.29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p m-b 이상 x가 m 이하 왼쪽만 이게 왼쪽에 있기 때문에 왼쪽만 따져볼게요. 왼쪽만 따져보면 0.29잖아. 0.24가 여기 있으니까 0.29는 여기쯤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b 0.29 여기쯤에 b가 이렇게 있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 다음에 m 플러스 c c가 양수니까 양수면 1로가 있겠죠. 그 0.m 플러스 이상이면 여기쯤인데 여기쯤에서 0.27이야. 그럼 반대로 음을 좀 계산하는 게 여기서 계산이 편하니까 px가 반대로 m-c 오른쪽 c의 반대 왼쪽 c m에서 c만큼 반대로 m에서 반대로 c만큼 양수 c만큼 음수 c만큼 이해돼요? 그 이상이면 반대로 그 이하겠지. 그 이하가 0.27이 돼야 돼. 0.27이면 0.24와 0.29 사이에 있지 않을까요? 좀 넓게 할 걸 그랬다. 여기에 뭐가 있니? 여기 C가 있어요. 얘가 0.27. 이렇게 C가 있다고 보면 되겠죠. 이제 D만 봅시다. 0.m-D. 그러면 M에서 D만큼 뺐으니까 음의 방에 어딘가에 D가 놓이는데
그 n-d 이하의 확률 값이, 이거 좀 헷갈리니까 일단 살짝 그릴게요. 반쪽. 근데 n-d 이하의 확률 값이 0.18이면 여기는 얼마예요? 0.32가 된다는 얘기죠. 0.3이면 0.2보다 더 왼쪽에 있으니까 여기에 뭐가 있니? n-d가 있을 거라는 얘기죠. 이게 0.32. 크게 비교해야 되는데 위치를 세면 어쩔 수 없이 상황상 왼쪽에 다 몰아놨는데 이걸 대칭으로 옮기면 되잖아. 그 대칭으로 옮기면 여기 있는 수직선상 보면 얘가 m이고 여기 누가 있죠? 제일 왼쪽에 붙어있는 게 a고요. 그 다음은 c고 그 다음은 b고 그 다음은 d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잖아. 그럼 이걸 반대로 옮기면 A의 가장 가까운 쪽, M의 가장 가까운 쪽 A, 그 다음은 C, 그 다음은 B, 그 다음은 D니까 누가 제일 큰 거예요? D가 제일 큰 겁니다. 양수 부분이니까. 그 다음은 B, 그 다음은 C, 그 다음은 A. 이렇게 대수 비교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서 XY에 대한 각각 정규 분포가 다음과 같을 때, 이건 뭐 하라는 얘기죠? 이제 표준화라는 얘기예요. 얘를 표준화시켜 봅시다. P 9 확률 변수 빼기 평균 x의 평균 15 나누기 표준 편차 3 표준화 18 빼기 평균 표준 편차 3 얘랑 p 지금은 확률 변수가 다르지만 우리가 표준화는 가장 큰 이유는 서로 다른 확률 변수를 하나로 통합해서 서로 값을 간단히 구하기 위함도 있지만 지금처럼 비교하기 위한 용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럼 K 마이너스 Y의 평균 25 표준 편차 2로 나눈다. Z로 다 표준화 됐겠죠? 그 다음에 27 마이너스 평균 25 표준 편차 2로 나눈다. 그리고 보니까 P 이거 얼마니? 마이너스 2 Z 얘는 1 P 모르겠고 K 마이너스 25 Z 얘도 1 서로 같대. 좌우로 비교하다 보니까 오른쪽은 같은 걸 알겠네요. 1. 왼쪽만 같으면 되잖아. 그래서 2분의 K-25 얘가 마이너스 2이면 된다. 마이너스 2 K는 25 마이너스 4 21이 된다. 이렇게. 자, 확률 변수 X가 정규 부포를 따를 때 오른쪽 표준 정규 부포라고 표준화시키라는 얘기죠. 뭐 별거 없어요. 표준화 이제 시켜봅시다. P 표준하려면 확률 변수 빼기 평균 여기 있죠 평균 32 나누기 표준 편차겠네요. 표준 편차 8 표준화 36 마이너스 32 8 그럼 P 이거 얼마? 이거 빼면 얼마니?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 Z 얘는 8분의 4 약분하면 2분의 1 0.5죠, 그러니까? 그럼 얘는 두 개를 구해야 되겠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니까. 표준화 시키면 평균은 0으로 가는데, 하나는 마이너스 1, 하나는 0.5. 이 넓이와 이 넓이를 합치라는 뜻이니까, 일단 이 넓이에다가, 이 넓이는 0에서부터 0.5까지, 0.1925 더하기, 음은 못 가고 이제 양으로 움직이는 거죠? 1까지. 그럼 0에서부터 1까지, 0.3413. 이거 두 개 더 셈하면 확률 변수 X가 정규 부호를 따를 때 오른쪽 표를 보고 확률을 구했던 0.6247이에요. 0.6247이면 절반 넘었다는 얘기잖아. 근데 보니 얘는 평균보다 작아. 음이고 그럼 음에서 일정 이상의 값을 더해서 확률과 돼서 0.6247을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표준화부터 해봅시다. P 이건 표준 정규 부호표잖아. 표준화 시키라는 뜻이었으니까 49 마이너스 평균 52 나누기 2 Z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평균은 빼고 표준 편차 2로 나눠주고 P 저거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1.5인가요? 마이너스 1.5 Z 2분의 A 마이너스 52 자, 그림은 이렇다는 거죠. Z의 평균이 0으로 갔을 테고 마이너스 1.5면 여기쯤
근데 마이너스 1.5에서 일단 0까지는 못 구하고 0에서 1.5를 구해야 되겠죠? 0에서 1.5면 0.433이에요. 여기가 0.433이. 근데 거기다가 얼마를 더하면 저기는 0.6247이 되냐 물어보잖아. 그럼 이 값을 알고 싶으면 0.6247에서 0.433을 빼야죠. 그럼 5, 1, 여기 0.19, 0.1915, 0.5네요. 0.5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0.1915에 0.433을 더하면 0.6247이 되는 거니까. 그럼 결국은 여기는 오른쪽 끝값은 0.5가 돼야 된다는 뜻이죠. 2분의 a-52가 0.5, 2분의 1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약분되고 a 값은 53. 이렇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13번. 자, 어느 농장에서 수확한 귤 한 개의 무게는 평균 120, 표준 편차 16인 정규 부포를 따르고 무게가 136 이상인 귤은 비상품으로, 그러니까 정상이 아니라는 뜻인 것 같아요. 비상품으로 분류해서 판매하지 않는다. 무게를 보면 너무 많이 나가서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나가니까 이거 딱 적당한 크기를 판매하게 되는데 너무 크기 때문에 비정상품이라 이거는 판매하지 않는다. 이 농장에 수확한 귤 중 임의로 한 개를 택할 때 이게 비정상품으로 분류될 확률값을 구하시오라고 되네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확률 변수를 먼저 잡아야 되는데 확률 변수를 뭘로 잡으면 돼요? 여기 써져 있어요. 귤 한 개 무게의 평균. 그럼 결국 한 개 무게가 확률 변수라는 얘기죠. 확률 변수의 평균을 구해놨다 뜻은 이게 확률 변수라는 얘기예요. 확률 변수 x는 귤 하나의 무게. 근데 그 무게가 비상품으로 분류된다라는 뜻은 아까 비상품이 되려면 136이었잖아요. P, X가 136 이상이 되면 그때는 비상품이다. 그 확률값을 구하는 거니까 이제 표준화. PZ 표준화 시켰다고 치고 136 마이너스 평균 120 표준 편차 16 나와 있어요. 그럼 이게 16분의 16 PZ가 1 이상의 확률값. 1 이상의 확률값 여기 0이고 1이면 여기 있을 테고 1 이상이면 여기잖아요. 결론 이 계산은 0.5라는 오른쪽 절반 값에서 P 0 이상 표준화되는 변수가 1 이하의 확률값을 빼야 되겠죠. 여기 확률을 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얼마냐면 0.5 빼기 0.3413 이렇게 해서 이 값을 빼내시면 정답이 됩니다. 자, 어느 저울 제작 회사는 저울 위에 5kg짜리 분동을 올려놓았을 때 그냥 뭐 분동 같은 건 뭘 생각하면 되냐면 이렇게 축 같은 거 있죠. 그걸 그냥 분동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올려놨을 때 저울에 눈금의 오차가 30g 이상이면 불량품으로 판단한답니다. 근데 이 회사에서 제작된 저울에 5kg짜리 분동을 올려놨을 때 저울의 눈금은 평균이 5.01, 표준 편차 20인 정규 분포를 따라요. 확률 변수 x는 5kg를 올려놨을 때의 무게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때 무게. 그 무게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그 무게 평균은 5.01, 20의 제곱. 자, 근데 이 회사에 제작된 저울 중 하나를 선택했는데 이게 불량품이 돼야 돼요. 근데 아까 불량품이 될 게 위에 얼핏 있었죠? 오차가 30 이상이 되면 불량품으로 판단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맞니? 그럼 이때는 불량품이 될 확률값을 조사하는 건데 불량품의 확률값 P 이 X가 얼마가 되면 불량품이에요? 30g이면 이걸 키로로 환산하면 얼마예요? 0.03kg 아니에요? 1000분의 30이니까 0.03kg. 맞니? 그럼 저기는 확률값의 범위를 어떻게 써야지만 이게 불량품이 되는 범위가 되죠? 응? 임윤혁군? 여기는 뭐라고 써야 불량품의 확률값이 그 범위가 나오는 거예요? 0.5, 그러니까 5kg짜리 추를 올려놨는데
만약 0.03보다 더 작아져. 그럼 이 값이 얼마예요? 4.97이지. 4.97보다 무게가 더 작아져. 그러면 오차 30g을 넘어갔죠. 그럼 불량품이에요. 근데 5kg을 올려놨는데 여기 0.03의 오차를 계산하면 5.03이지. 5.03 이상이면이잖아. 그럼 그 값도 포함하겠다는 뜻이니까 5.03 이상이면 불량품이에요. 아니, 그치, 불량품이죠. 맞니?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문제에서 묻는 거는 불량품일 확률값은 저 무게의 확률 x가 4.97 이하가 되거나 또는 확률 변수 x가 5.03 이상이 되면 그러니까 실제로는 무게가 5kg짜리잖아요. 근데 0.03만큼 더해진 5.03 이상이 되거나 0.03만큼 뺄셈이 된 4.97 이하가 되면 여기 범위 안에서만 정상품이 나오고 이 범위를 벗어나면 불량품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 확률값과 여기 확률값을 구하는 거니까 이렇게 덧셈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로는 이렇게 풀면 안 되고 이제 표준화를 시키라는 뜻이니까 P, Z, 표준화 4.97 마이너스 평균이 5.01이었죠. 이거는 평균이다. 무게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무게의 평균값 5.02를 뺀 것을 표준편차 0.02로 나눠야 돼요. 20g은 0.02니까. 더하기 P, Z가 5.03 마이너스 5.01 0.02 됐죠? 첫 번째 거 계산해보면 P, Z가 이게 0.04잖아? 마이너스 0.04 그렇죠? 근데 0.1을 나누면 0.01을 나누면 마이너스 2 이하 플러스 P 여기는 0.01을 0.02로 나누면 Z가 1 이상 그림을 그려보면 표준화 시켰으니까 평균은 0으로 갈 테고 마이너스 2 이하 여기 확률값과 1 이상 여기 확률값을 덧셈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계산은 여기를 먼저 구하려면 0.5에서 이걸 빼야 되겠죠? 0.5 빼기 요 값 찾아야 돼요. 0.34 플러스 근데 이거는 음이니까 양으로 생각하면 풀면 되겠죠? 0.5 빼기 요만큼이에요. 0에서 2까지 0.48 이거 더하시면 정답. 자, 어느 대학에 입학시험에 3,000명이 응시했어요. 이들의 점수는 평균 64점, 표준편차 시그마점인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이들 점수가 70점 이하인 학생이 2,790명일 때 3,000명 중에 임의로 택한 학명 학생들과 68점 이상이 뭔 말이야? 뭐 이렇게 말이 복잡해? 라고 되는데 읽어보시면 하나도 안 복잡해요. 이해를 해보자. 총 3,000명이 응시를 했어요. 근데 얘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가운데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 종 모양이겠죠. 근데 평균이 64점, 표준 편차 시그마, 아직 표준 편차 모르고 있다는 뜻이죠. 그럼 중간에 어떤 조치를 취해서 시그마 값을 찾아내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어떤 특정 확률 값을 구할 수 있을 테니까. 근데 그 시그마를 구하기 위한 조건이 여기 있어요. 70점 이하인 사람이 7점이 63보다 좀 더 넘어갔겠죠? 여기쯤에 있다고 칩시다. 여기쯤에 있다고 칠게요. 70점. 이하인 사람이 2,790명이야. 근데 우리는 확률값을 조사해야 되잖아. 이게 2,790명이라는 게 몇 명 기준이냐면 3,000명 기준이에요. 3,000명 기준으로 2,790명이죠. 그럼 일단 00 약분하면 300분의 279가 되고 이걸 3으로 약분하면 100분의 93? 몇 퍼센트예요? 93% 0.93의 확률이라는 얘기죠. 맞니? 계산 잘한 거잖아. 3000분의 2790 0 지워지고 3으로 약분하면 100분의 93 0.93. 그럼 이게 0.5면
얘가 0.43이라는 얘기네. 맞지? 그래서 0.43의 값 찾았더니 여기 있네? 0.43이. 표준화가 필요했다는 얘기죠. 표준화 시켜봅시다. 표준화 시키면 이 70을 이제 표준화 시켜야 되잖아요. 70. 요 70. 70이라는 점수를 평균 64에서 뺀 다음에 시그마로 나누어. 그러면 표준화된 변수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0.5, 이게 0.43이 되는 요 밑에 있는 표준화된 변수 값은 1.5였어야 되네. 0부터 1.5까지 0.43이라고 했으니까. 이 값이 1.5, 1.5면 2분의 3이죠. 분수로 표현했으니까 또 분수로 표현할게요. 그럼 이렇게 곱하면 3시그마. 이게 얼마죠? 6, 2, 6, 12. 따라 시그마의 값은 4. 됐네. 얘는 뭘 따르죠? 정규부풀 따르는데 평균 64, 표준 편차 4의 제곱을 따르는 정규부풀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문제에서 이제 원하는 바를 이제 씁시다. P. 내가 지금 점수잖아요? 응시한 점수가 68점 이상일 확률값을 구하는 거니까 이제 다시 얘를 또 표준화 시키면 돼요. P, 표준화된 변수 68 마이너스 평균 64, 표준 편차 4. 그럼 P, Z가 1 이상. 그럼 Z가 1 이상. 0. 표준화 시켰으니까 0으로 가야 되겠죠, 평균은? 1 이상. 그럼 오른쪽 끝값이니까 0.5 빼기 요 가운데 값이에요. 0에서 1까지. 여기 있네. 다 이거에서 쏘는 겁니다. 0에서 1까지는 0.34. 그래서 0.16 이렇게 정답이 되겠죠.